방금 소개받은 LGCNS의 웹3 사업 추진 단장 윤창득입니다. 마지막 세션이니까 공부하는 학생분들은 빨리 끝내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끝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발표를 많이 다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은 청중이 계신 것 같아서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관심들이 더 많아지신 건가, 아니면 연말이 되셔가지고 내년에 웹3나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확산 또는 확대될 걸로 기대하시는 건지는 그걸로 믿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NFT 때문에 정치인들까지 NFT 이야기하고 정당도 블록체인 정당도 만들어졌을 정도로 굉장히 화랑이었는데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 사건 사태로 인해서 블록체인이 관심이 좀 멀어져 가고 있죠. 혹시 NFT가 뭐의 줄임말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뭐 부상을 드릴 수는 없는데 NFT가 너한테 팔고 튄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댓글에다가 나도 팔고 튄다로 완전히 뭐 조롱의 대상이 됐죠. 한때는 우리 모 정치 대표까지 NFT 발행을 주장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조롱의 대상이 돼버려서 뭐든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NFT가 많이 진화가 되고 있죠. 요즘에 XNFT라고 이따 지갑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우리 백팩에 담아서 실행할 수 있는 DApp을 바로 실행시키는 이제 그런 NFT도 진화 발전되고 있고요. 소울바운드 NFT, 나의 플렉스, 나의 취미 활동들을 NFT에 계속 쌓아가는 것들, RW 리얼 세계랑 연동되는 그런 NFT가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과 통합이 되거나 진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두 가지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블록체인 이야기지만 웹3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웹3와 블록체인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웹3에 해당하는 기술들, 그중에 웹3 지갑도 좀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갑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갑들이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하니까 많은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 올해 블록체인이 빙하기가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나쁜 이러면 안 되죠. 생성형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죠. 그 중에 오픈 AI 잘 아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개발자 생태계를 아마 열어주셨을 거예요. 오픈 AI가 자기네들이 발표하기에는 500대 포춘 기업 중에 92%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약 1억 명이 일주일 내에 오픈 API를 사용하고 있고 200만 명의 개발자들이 오픈 API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면서 오픈 AI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우리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앱스토어와 같은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영역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크나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갑에도 그걸 추구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과연 뒤에서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웹3 좀 용어가 많이 낯은 있지만 블록체인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웹3 처음에 주장한 거는 웹 3.0이라는 걸로 팀 버나드 리라는 분이 먼저 주장을 하셨고요. 이게 아마 처음 나올 때는 3.0이라는 이름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웹이다, 시멘틱 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사실은 나왔지만 최근에는 웹 3.0이 아니라 웹3라는 이름으로 케빈 우드, 이 사람은 이더리움 코파운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화되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차세대 웹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돼서 웹3가 지금은 과거의 시멘틱 웹보다는 중앙화되지 않은 탈중앙화된 새로운 웹3 생태계라고 정의가 되고 있고요. 웹3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체감이 좀 안 돼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 유튜버가 자제분들 중에 꿈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유튜버 시장이 크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그 동영상을 많이 시청하면 올린 사람에 대한 보상이 있죠. 굉장히 큰 보상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내가 유튜브 생태계 확장에 기여를 했는데 나는 유튜브 주식을 받을 수 없을까? 왜 그래야 되지? 열심히 일벌레처럼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 보상은 받지만 왜 이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여 보상은 없을까? 또 이걸 맨날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즘 세상이 게임하면서 돈 버는 그런 세상인데 보면서 돈은 좀 벌 수 없을까? 내가 많이 시청했는데 맨날 돈만 내고 내가 많이 봄으로써 뭔가 그 데이터가 로그가 쌓이고 나의 희망 부분들이 유튜브에 전달될 텐데 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웹3 생태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 수익에 대한 알고리즘, 수수료를 배정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웹3를 나오게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과 웹3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뭐 여기 좀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뭐 그 웹3와 블록체인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여기에 동영상도 좀 집어넣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도 그 인덱싱하게 뭔가도 좀 만들어보고 해서 다양한 부담이 좀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블록체인이 상당히 부피가 커지고 속도도 느려지게 되고 블록체인 메인넷에 접근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가스비를 내야 됩니다. 할 때마다 가스비를 내야 되니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성능 역시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다가 이 웹3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이게 안 나오네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월렛도 나오고요. 월렛 기능들이 상당히 다양하죠. 나의 자산에 대한 다양한 조회도 있지만 최근에 웹3를 진입하는 게이트웨이도 되고 있고요. 또 이 지갑은 향후에 다양한 멀티 자산을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포탈의 이미지도 좀 가져가는 그런 형국도 있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이면 그 인덱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시간 순으로 블록을 쌓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당시에 블록이 쌓일 때 스냅샷으로 쌓게 되는데 그 데이터는 현장 지금 당장의 즉시성은 좋지만 과거 히스토리를 보는 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과거 데이터를 찾는 데에도 기존 중앙화된 DB보다는 상당히 성능에 대한 이슈가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인덱서 문제도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스비와 성능에 대한 이슈 때문에 레이어 2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대용량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큰 용량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은 상당히 자원의 비효율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메인넷이 춘추전국 시대인데요. 그 이 메인넷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자산을 교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이 블록체인 이외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서 웹3 기술이라고 저희들 말하고 있고요. 우선 사용자 측면에서 DID 많이 아시죠? 앞에 발표도 국가신분증과 관련해서 DID 기술을 사용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DID가 기존 중앙화된 내용과 다르게 어떤 식의 사용자 측면의 웹3의 생태계를 구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들으셨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DID가 중앙화된 거하고 기본적인 차이는 내가 나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격증도 이 DID에 담아서 필요할 때마다 제시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죠. 아마 그 전에 박공 사무관이 발표하셨으면 뭐 성인 인증 같은 것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들었을 걸로 생각하고 거기서도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사용자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게 월렛입니다. 코인 거래소나 NFT 거래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 월렛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월렛
안 만들어 보신 분이 없고 제일 많이 해보신 게 메타마스크, 뭐 팬텀, 뭐 이런 것들, 카이카스,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지갑들을 많이 가지고 코인 거래를 특히 웹3 세상을 많이 액세스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지갑 안에는 나의 자산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프라이빗 키와 주소와 어느 메인넷에 연결됐는지에 대한 정보들만 관리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지갑은 커스터디얼 지갑이 있고요. non 커스터디얼 지갑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제가 영어로 설명해서 그런데 수탁형,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중앙에 위탁을 맡기는 거죠. 나의 자산을, 나의 데이터를 위탁을 맡기는 게 바로 커스터디에 해당하는 커스터디얼 월렛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 웹3에서는 난 커스터디얼, 즉 나의 개인 정보를 나의 스마트폰이나 나의 PC에 저장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관점에는 웹3의 다양한 기술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데이터 저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을 함으로써 블록체인에 많은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것은 첫 번째, 성능을 상당히 어렵게 합니다. 많은 데이터가 하나의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고 다양한 노드에 분산돼서 저장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있겠죠. 또 하나는 메인넷을 쓰면 쓸수록 가스비를 누군가 내셔야 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이 데이터를 저장하시는 분들이 텐데 가스비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나온 게 탈중앙화된, 즉 이 메인넷과는 다른 형태의 이런 대용량 데이터 스토리지를 하게 된,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IPFS라는 그런 스토리지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블록체인하고 좀 다른 오프체인의 형태이긴 하지만 우리의 웹3 기술을 완성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아마 인덱싱 프로토콜 아까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스타트업을 준비하시거나 스타트업 하고 계신 분들도 좀 고민을 해줘야 될 게 하나가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이럴 경우에 속도가 상당히 느리거나 제약사항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런 인덱싱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즉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쌓여도 그 데이터를 쉽게 가공하거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인덱싱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 역시 웹3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블록체인 오라클 이야기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라클 조금 헷갈리시긴 한데 오라클 이슈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리얼 세계와 가상 공간에 실제 데이터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제가 쿠팡이츠라고 실제 주문 앱을 걸어놓으면 안 되니까 모 앱에서 맛있게 생긴 김밥을, 이렇게 생긴 김밥을 주문했는데 그 모양과 전혀 다른 김밥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온오프에 대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바로 그 상황이 오라클 이슈인데요. 이 블록체인에도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그 철저한 원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정렬해서 블록체인에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블록체인 오라클 이슈도 웹3 하나의 큰 기술이다. 그다음에 레이어 2 기술은 이미 과거서부터 뭐 코스모스나 여러 가지 폴리곤이나 레이어 2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요거 역시 참고해서 과거에는 뭐 플라즈마라는 기술, 그다음에 GK 롤업, 뭐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기술로 많이 확대 발전되고 있고요. 우리 흔히 아는 GKP 기술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어 가면 갈수록 메인넷, 레이어 1에 해당하는 메인넷의 부담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성능의 이슈라든지 다양한 트랜잭션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기술 서비스 기술도 웹3 기술로 해당된다. 그 다음에 브릿지, 이게 상호 운영에 해당하는 기술들인데요. 이러한 기술도 혹시 스타트업들이 먼 미래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브릿지에 해당하는 기술 역시 웹3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좀 준비해 보시고 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웹3라는 것은 크게 세 개의 레이어로 나눠지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오프체인, 그다음에 플랫폼 레이어 이렇게 세 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액세스 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월렛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 시간이 다 돼서 올라오신 건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예. 제가 금방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이트웨이의 이 웹3 지갑에 대해서 잠깐만 좀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갑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지갑은 전자지갑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립토 월렛, 웹3 월렛이라는 약간 저희 그 블록체인에서 이야기하는 월렛의 큰 차이는 있는데, 제가 전자지갑까지 미래를 제가 이야기하고 기업의 전략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웹3 지갑에 대한 지금 발전 방향만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웹3에 관련된 지갑의 구성, 아까 제가 지갑 설명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뭐 지갑, 특히 크립토 지갑은 뭐 하드 월렛, 웜 월렛, 콜드 월렛 뭐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저장하는 형태, 그리고 키 관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이니까 그건 그거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유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아마 메타마스크를 머릿속에 인식해 보면, 메타마스크를 처음에 개설을 하시면 아마 시드 구문 받으시고요, 키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시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이죠. 이게 이제 아주 표준이 되고 EOA에 해당하는 지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최근에 그 이더리움에서 EIP 4337이라는 그런 표준에 대한 이야기가 일어나면서 기본적으로 EAO에 해당하는 표준 지갑들이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슈나 난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고요. 그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해당하는 지갑이고, 다른 말로 어카운트 업스트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상당히 많이 개발자들이 환호하고 여기에 도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뭐 관련된 지갑도 세이프나 아전트라는 이름으로 지갑이 좀 나와 있고요. 또 블록체인하고는 조금 관련은 없지만 MPC 지갑 역시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메타마스크 많이들 쓰시니까 아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요. 메타마스크가 흔히 우리 20대 말로 우리 그 코인 거래나 NFT 거래가 많이 일어날 때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이 컨센시스에서 개발하신 거 아실 텐데, 컨센시스가 메타마스크 지갑을 내놓고 수수료를 많이 챙겼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의 지갑을 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전송할 때 가스비도 내지만 여러분들 모르게 지갑 사용료도 내시고 계셨을 거예요. 워낙 작은 금액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크게 인식을 하지 않았는데요. 메타마스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메타마스크요, 아까 이야기한 기본적으로 그런 지갑에 대한 수수료도 받고요. 수압에 해당해서도 수압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압 수수료가 0.875%이거든요. 너무 작아서 아마 뭐 그 정도 개의치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지갑의 사용자가 1억 명이 0.875에 해당하는 수압 수수료를 내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아주 굉장한 재미를 봤을 것 같고요.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다른 메인넷 상에 서로 이체됐을 때 받는 수수료 역시 우리 메타마스크가 잘도 돈을 좀 벌어 가셨습니다. 최근에 메타마스크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집어넣는 것과 달리 그 스냅이라는 걸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기에 오픈 AI에 대한 개발자 생태계 말씀드렸는데, 역시 메타마스크도 API를 제공해주고 많은 개발자들이 새로운 기능을 메타마스크에 붙일 수 있도록 이런 개발자 생태계를 계속 준비해 가고 있다. 이걸로 또 끝이 아닙니다. 아까 지갑은 수탁과 비수탁 지갑이 있다 그랬는데요. 메타마스크가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해주고 그로 인해서 수수료 받는 시장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갑의 방향성이 크게 슈퍼앱 같은 슈퍼 월렛, 또 이런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는 생태계 지향에 해당하는 월렛이 있고요. 또 요즘은 와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스 아시죠? 뭐 파스 아시는 것처럼 아이아스 있듯이 또 말을 하나 만들어서
WAS, 월렛 애저 서비스, 즉 B2B2C에 해당하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월렛에 대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메타마스크는 제가 볼 때 두 가지다. 슈퍼앱 형태로 가고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발자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우리 애플이나 삼성폰이 이 전자지갑을 이렇게 이 크립토 월렛을 웹3 월렛을 어떻게 품을지, 또 반대로 메타마스크가 각성을 해서 두 개의 그 OS를 담고 있는 이 모바일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갑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큰 관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반대로 사실 월렛은 뎁 서비스가 없으면 뎁 서비스가 되지 않는 월렛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월렛이 아주 기능이 좋은데요. 이 뎁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잘 나가는 뎁들이 자체 월렛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나가고 돼 있습니다. 유니스왑 너무 잘 나가니까 지갑 영역까지 우리가 확대할래. 그다음에 스테픈도 마찬가지고요. 스테픈은 단독으로 안 되니까 애플페이와 뭔가 연동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앱이 월렛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인데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일반적인 표준 앱 EOA 월렛 같은 경우에는 시드 구문을 잃어버리시거나 개인키를 탈취당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한 100만 개는 그렇고 100개가 들어 있었는데 메타마스크에 잘 저장했는데 어느 순간에 시드 구문을 잃어버려서 키가 도저히 복구가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비자 카드가 이더리움을 정기 결제하는 시스템을 곧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기사가 제가 난 걸 좀 봤거든요. 정기 배포를 정기에 해당하는 그 매월 어떻게 결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표준 즉 EOA에 해당하는 월렛은 그때마다 이 사용자가 결제에 대한 전자 설명을 매 때때로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죠? 감당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사용자가 한 번의 동의하에 매월 이더리움에 해당하는 정기 구독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ERC20에 해당하는 그런 수수료, 그리고 우리가 웹3 시장이 확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용자가 뭘 좀 해보려면 수수료, 가스비 내래요.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그걸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스비를 대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이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전트 세이프라는 그런 월렛들이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좀 끝내겠습니다. 이제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 30초만 좀 드리겠습니다. 월렛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은 이제는 좀 할 때가 됐고요. 특히 월렛을 받아들이시는 기업 입장에서 월렛의 제약사항들에 따라서 이 뎁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돼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에 대한 본 기업들의 전략을 확실히 좀 가져갈 필요 있고요. 혹시 지갑을 앞으로도 스타트업을 통해서 지갑 시장에서 내가 1등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스타트업들이 있으시면 반드시 지갑이 가져야 되는 큰 전략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거나 또 시장에 나와 있지 않는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의 뭔가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하에 월렛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일찍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모로 죄송하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